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어제 국회에 제출이 됐죠.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서면서 이제 청문회 전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다른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견해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이른바 또 선거 검증을 자신하는 야당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이번 인사청문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이해서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부정부패 파동 국면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대통령이 보인 거죠. 네. 최근에 방위산업체 비리라든지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초유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중심을 두고 네. 합리적 업무 처리 역량을 검증받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임자다 이런 입장으로 들립니다마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양구 전 총리 퇴임 이후에 대한민국은 성안종 게이트의 수렁에 잡혀서 국정 운영의 정체가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정면 돌파하겠다는 청와대 결정은 어느 정도 저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남겨진 과제는 많지만은 네. 황교안 총리 후보가 특히 이 대한민국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구태와 적폐를 일소하고 네. 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다면은 그 자체만으로 성공한 총리로 남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게 어떤 한 총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정기관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문제이지 이 총리가 사정을 주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오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국무총리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통괄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 특히 전체 공무원들이 군인도 포함이 되겠죠. 네. 교사 어느 누구든 이 부정부패와 연결된 공직은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예.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는 청문위원은 아니시고요. 예, 예. 오늘 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쟁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고 다른 현안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총리 후보자가 고검장 그만두고요. 한 달에 1억씩 17개월 동안 16억 원을 벌어들인 건 이게 정관예우 관행이 아닌 것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이력 가진 분이 부정부패 척결 적임자라고 하니까 과연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예,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 부산 고검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 생활을 접고 난 이후에 변호사 개업하고 이제 1년 동안 그런 변호사 수임료를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이후에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런 내용을 지난번에 밝혔었죠. 예. 밝혔었죠. 이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실천되어졌는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때 당시에 청문회만 피해가고자 했던 언행이었는지 이런 걸 이번 청문회팀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죠. 그때 당시 고액 수임료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단정하기는 곤란해요. 일간에는 본인이 상당한 내용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그런
내용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청문회 당사자 본인이 아직까지 그 입장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예. 어떤 다른 방식으로 또 공표하지 않고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예. 그리고 정치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다. 예.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예. 황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게 국회와 정당이 할 일이지 행정부의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 국무총리가 정치개혁을 이끄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절대 국무총리가 여의도 정치를 계획해낼 수는 없죠. 예. 이거는 여의도 국회에서 이 정당인들,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이 식상한 정치를 다시 자정하는 그런 노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 정부가 이제 대통령께서 가지는 정치 개혁의 의미는 앞으로 성완종 게이트 리스트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어떠한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민 생활 경제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한 그 원인이 예. 한마디로 정치권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 혜택을 보고 또 뭐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정치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불공정한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면은 그런 것은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 개혁이지. 네. 뭐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어떻게 뭐 정치를 정당 정치 구조를 바꾸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죠. 예. 예. 그런 의미의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의원께서 청문위원 아니시니까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예.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 지금 여당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관련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관리 민간개방 계획을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어제 아마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런 그 발표를 하신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국토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저기 LH가 지은 네. 임대 아파트의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 공공공익성이 강한 이 임대 아파트 관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반발 여론이 상당히 컸고요. 많았죠. 예. 예. 특히 이 장기 영구 임대 아파트나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분들은 상당히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탈북 주민 뭐 이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임대 아파트만 지어서 입주만 시키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을 정부가 이런 공공공익성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 주지 않는다면은 네. 그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앞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건 보호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임대 아파트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를 맡긴다면 아무래도 기존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공공익성을 유지하던 일부 이게 이제 수익성 이런 것 측면을 민간은 추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관리 인력을 줄이든 예. 때로는 또 관리비를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면은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부담이 그 입주 취약계층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론은 특히 영구 임대 아파트나 국민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민간 이 개방 계획을 전면 보류한 것이죠. 네. 지금 보니까 영구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관리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하면서요. 예. 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재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 주도의 어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침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예. 지난 4월 초에 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중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이 4대 부분 구조개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드시 차질 없이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면은 자칫 노동계를 자극해서 가뜩이나 지금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다른 이 교육이라든지 공공 이런 다른 부분의 구조개혁까지 더욱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하지 말고 노동계를 어떻게 하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시 노사정 대타협에 다시 공론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또 설령 시일의 단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 부득이하게 먼저 정부 주도로 진행하더라도 노사 의견이 다른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이건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 노사정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의 의지를 정부가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먼저 실천함으로써 노동계의 신뢰를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는 한국노총의 또 사무총장 출신이시고 전문가여서 이런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당장 내일 공청회 열어서 지금 임금 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 논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동계가 지금 공청회 불참은 물론이고요. 또 공청회를 원점 봉쇄해서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좀 해법이 없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정년 60세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제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위원장 또 여당 간사하셨고요. 이 법을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을 불과 이제 6개월 반년밖에 앞둔 상황에서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과 공론화 작업은 시급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또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노사정 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다면은 이게 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정부는 내일 공청회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모두의 이익이 되므로 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해요. 하지만은 노동계에서는 이 취업규칙 변경을 지금 현재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이 변경의 합리성이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내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해석이 현행법상으로 문제없이 가능하다면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를 뭐하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무리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또 다른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의 소모와 또 갈등과 대립의 분위기를 조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노동계를 설득해서 이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서 노사정 대타협으로 이걸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노동계에도 강국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 정년 연장은 노동계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법에 정년 만 60세를 정해놨는데 또 이 노동계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정년이 늘어난 만큼 또 젊었을 시절에 그런 고용 특히 생산성은 좀 어느 정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려움도 좀 노동계가 일정 부분 이해하면서 그렇게 돼야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년을 지금 65세, 70세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60세에서도 이런 사회적 갈등으로 정년 연장의 의미를 못 찾는다 그러면은 이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래서 노동계 입장에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많은 임금 피크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 네. 기업이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네. 임금 피크제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문제 그리고 노동계 현안에 대한 견해들 들어봤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